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라는 정몽주의, 우리가 이 작품을 뭐라 그래요? 일명 단심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평시조들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어서 그냥 이 작품을 소개할 때 첫 구절을 따서 이 몸이 죽고 죽어 이 정도로 작품을 소개하게 되는데,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 주제를 조금 농축해가지고 제목을 만들어서 전해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 정몽주의 단심가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정몽주의 단심가 전에 있었던 게 이제 우리 조선의 태종이죠. 태조의 셋째 아들 그 이방원의 하여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고려 말, 나라가 망할 때는 여러분, 이게 우리 보통 이제 망조가 든다고 얘기하잖아. 뭐 온갖 막 그 내우 외환이 겹치거든요. 밖에서는 막 적들이 막 쳐들어 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국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안에서는 이 아주 간신들, 뭐 부패한 그런 공직자들이, 지도자들이 다, 리더들이 다 망가지는 거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백성의 것들을 수탈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지. 고려 말의 상황이 딱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선을 일으키려는 신진 사대부들이 고려의 성균관을 중심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때 이성계, 이 국경을 지키고 있었던 굉장히 위대한 장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려는 막 그런 어떤 일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그 무렵이었던 거지. 그 무렵에 이 이방원이라는 아들이 이 정몽주라는 반대파, 그러니까 고려가 망해가고 있으나 난 여전히 고려를 지킬 거야 라는 고려에 남아있는 신하들이라고 해서 고려의 유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려의 유신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정몽주를 불러서 회유하려고 지었던 작품이 하여가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하여가의 내용을 보면 거의 이제 뭐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때? 저기 봐봐. 만수산에 가보면 거기 드렁치들이 있는데 드렁치들이 막 이렇게 서로, 야 너는 이쪽이고 나는 저쪽이야. 그래서 너랑 나랑은 다르니까 우리 헤어져, 나눠져, 끊어져 하지 않고 그냥 네 뜻은 그렇구나. 나는 여기 뿌리에서 나왔는데 너는 저 뿌리에서 나왔어? 오케이, 괜찮아. 이러면서 이렇게 얽혀져서 아주 잘 자라고 있잖아. 그런 드렁치을 한번 봐봐. 우리도 뭐, 야, 인생 뭐 있어? 인생 길지 않고 짧잖아. 그 짧은 인생 뭐 서로 반대라고 싸우고 맨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럴 거 뭐 있어. 우리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융화돼서 조화롭게 우리 그냥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자 라고 회유했던 노래, 유혹했던 노래, 설득했던 노래가 하여가야. 그러니까 하여가는 성격이 어떻다고? 설득하고 유혹하는, 다시 말해 회유하는 노래였다 이거지. 근데 이 노래를 딱 듣고 정몽주가 답했던 게, 답가가, 하여가에 대한 답가가 단심가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단심하면 붉은 마음이야. 뭐의 줄임말이냐면 일편 단심의 줄임말이고요. 우리 고전 시가에서는요, 지금은 일편단심이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남녀 사이에서도 일편단심이란 말을 쓰죠. 붉은 마음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마음, 한 사람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일편단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고전 시가에서의 일편단심은 국가에다가, 나라에다 쓰는 말이었어요. 나라를 향한 변함 없는 마음이라는 의미였었죠. 그 일편단심. 그러니까 여기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디야? 망해가는 고려지. 망해가는 고려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만약에 배로 비유한다면 이 배가 침몰하고 있어. 그런데 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야, 너 왜 침몰하는 배에 타 있어? 우리 배로 넘어와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나는 이 배 만들어질 때부터 내가 여기 있었고 내가 이 배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배와 함께 내 인생을 끝낼 거야. 나 그냥 내버려도 했던 게 단신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굉장한 의지가 느껴지는 작품이라는 거 여러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선생님이 사원보로 끊어 읽고 있는 거 자꾸 보셔야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 몸이 죽어 죽어. 여러분 연철 표기되어 있던 걸 분철로 바꿀 때는 받침을 앞으로 계속 당겨오는 것도 알고 있죠. 이 몸이 죽어 죽어 100번을 고쳐 죽어. 다시 죽어. 100번을 내가 다시 죽는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해석해보면 내 뼈가 진토, 흙이 되어서 넋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내 뼈가 이 단단한 뼈가 흙으로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영혼마저도 사라질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지. 됐지? 그러더라도 나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여러분. 영혼일 수도 있죠. 영혼이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니까 얼마나 길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긴 시간이 흐르더라도 마무리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종장의 첫 구절은 무조건 몇 음절? 3음절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일편단심이야 글자 개수 몇 개? 6개. 5음절 이상의 글자 개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 시조 종장의 형식적인 특징이죠. 그런 거 아주 다 잘 나타났습니다. 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국가를 향한 나라를 향한 충성심, 고려를 향한 충성심은 가실 줄이 있겠는가? 아무리 영혼의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가실 줄이 있다 없다.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고려 왕조와 함께 내 운명을 같이 할 거고 내 영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도 나는 고려 왕조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단심가라는 시인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상황을 먼저 정리하라 그랬어.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자꾸 만들어 봐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꾸 죽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죽음의 위협 속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아니 누가 죽이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꾸 죽음의 상황을 가정할 필요가 없잖아. 죽음의 위협이 나한테 오더라도 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대응 방식 어떻게 하겠다. 나는 충성심을 버리지 않겠다. 내 충성심은 막을 수 없다. 그 협박으로 라고 말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상황과 대응 방식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묶어보면 고려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구나 라고 주제를 정리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드러나는 미의식은 어떻게 되냐? 비장미죠. 비극적 상황이 있어. 왕조가 망해가. 그런데 나는 굴하지 않겠어. 플러스의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네, 비장미를 드러내고 있다. 슬프지만 장엄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성격을 보면요. 되게 직설적이야.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 안에 비유나 상징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간접적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완곡 어법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말하고 있어. 야, 나 죽여봐. 그래도 나를 죽여서 내 혼마저 없어지게 니네들이 만들어도 나는 나라를 향한 충성심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대놓고 말할 때 우리가 직설적이다. 유의어 좀 보고 갈까요? 직접적이다. 직서적이다. 직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좀 달라. 이방원의 하여간 굉장히 비유적이야. 그 드렁칙에 대한 만수산의 칙널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혹하는 노래를 지었다면 정몽진은 그 말에 대해서 반대로
난 절대로 비유 안 쓸 거나 대놓고 말할 거야. 이런 의지가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고요. 굉장히 의지적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직설적인 말, 내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더라도 문학을 통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또 문학적 표현 기법을 활용하게 되는 거지. 초장, 중장을 보면 자, 반복했네. 뭘 반복했어요, 여러분? 자, 반복되는 단어 우리 한번 색깔펜으로 체크해 볼까? 죽어, 죽어, 죽어. 세 번이나 반복됐다. 죽는다는 말을. 그지? 반복법 쓰였고요. 또 점층법도 쓰였습니다. 점층법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어떤 말을 반복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자꾸 붙여가는 거야. 그 플러스 알파를 붙여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의미의 심화가 일어나는 거죠. 의미의 심화가 일어나는 거. 지금 보지 여기 이 몸이 죽어 죽어 100번을 고쳐 죽어 이렇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붙어가 죽는단 말을 반복하긴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심화해서 말하고 있는 방식인 거죠. 백골이 내 뼈가 흙이 되고 넋이 없어지고 점점 의미가 심화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초장과 중장을 묶어보면 여기에 점층이 사용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100번을 고쳐 다시 죽을 수가 있나?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아니 뼈가 흙이 되고 혼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까지 시간을 우리가 인간의 시간이 그렇게까지 점쳐지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 뭐가 쓰였다? 과장법도 쓰였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 가실 줄이 있겠는가? 있으랴? 있으랴? 여러분? 있으랴? 했을 때 이 의랴는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잘 선생님 펜 바꿀게. 있으랴? 있으랴? 요 의랴는 여러분 의문형 종결어이야. 그러니까 가실 줄이 있겠나? 있겠는가? 이런 의문형 종결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질문하는 건가? 임양한 일편단심이 내가 끊어질 날이 있을 것 같아? 질문하는 거야? 아니야. 자기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문장의 종결을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바꿔놓은 거죠. 우린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한다? 서리법이라고 한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의 형태. 이게 설이죠. 요거는 자기 태도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해 활용이 되는 거잖아. 그 서리법이 쓰여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서리법은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어조를 만든다? 영탄적 어조를 만든다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자신의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하고 있는 시조 한 수를 보신 겁니다. 이 시조를 짓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선주교라는 곳에서 원래는 선지교였죠. 선지교. 대나무가 많이 나는 그런 그 다리였는데 거기서 결국은 이방원 일파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정몽주가 피를 뿌리면서 죽은 그곳에서 대나무가 이 피가 점점이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대나무가 돋아났다 해서 선주교라는 다리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거기는 아직도 여전히 정몽주의 피가 남아있다. 라고 전해지는 전설이 남아있는 그런 시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의지적인 태도를 가진 국가를 향한 충성심을 가진 이런 대단한 인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옛날 사람들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단심가라는 시조 한 수 우리 다시 공부해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